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11월, 12월에 사용할 기본서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받으실 프린트인데, 오늘은 요 프린트로만 강의 진행을 해요. 프린트로만 강의 진행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요 책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은 안 피셔도 되고요. 자료 받으신 것만 잠깐 볼게요. 오늘 자료만. 우선은 맨 상단에 1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요. 그림 하나 나와 있죠. 그걸 제가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요, 뭐 토지나 주택, 건물 등을 말합니다. 을이 소유권을 넘겨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세법에서 취득했다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을 쪽에서 취득한 부동산을 몇 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가정을 해볼게요. 병한테. 그럼 이 경우에 을 입장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을은 갑으로부터 처음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 관련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보유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보유할 때도 우리가 세금 계속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이 취득한 가격은 1억 원인데 이것을 병한테 만약에 3억을 받고 팔았다. 그러면은 팔아서 2억 돈 벌었죠. 그것을 양도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양도 단계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적혀 있는 것처럼 취득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내는 세금이 취득세예요. 여기서 계략적으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가 세 문제라고만 적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한 부동산을 내가 재산적 가치를 보호받기 위해서 내 명의로 등기부 작성해야 되죠. 그때 등기 등록을 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면허세입니다. 이 등록면허세에서 계략적으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를 해요.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유 관련 세금을 여러분들이 이런 세금을 들어보셨어요? 재산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매년 세금 부과합니다. 여기서 계략적으로 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근데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한테 세금을 다 부과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사람들 있죠. 한마디로 고액 자산가. 그분들은 세금을 한번 더 냅니다. 그게 우리가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종합 부동산세예요. 여기서 계략적으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취득한 가격은 1억 원인데 판 가격이 3억 원이다. 그러면은 양도를 통해서 돈을 벌었죠. 우리 돈 버는 것을 소득이 발생했다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 세금 내는 게 양도소득세인데 이 양도소득세가 소득세 들어갑니다. 이게 계략적으로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은 이 각각의 세금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조달한다고 해서 이것을 조세라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세금별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그 민법 배우셨어요? 민법에서 민법 총칙이라고 배우시죠? 똑같아요. 그것을 세법에서는 조세 총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총괄적인 부분을 논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평균적으로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러면은 전부 합치면은 몇 문제 나와요? 16문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시법 강의할 때 나중에 들으시겠지만 우리 세법은 독자적인 과목이 아니고 공시 부분하고 세법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2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요 세법에서 16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민법을 만약에 4시간 공부하시면 세법은 4시간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합쳐서 한 과목이니까. 그러면 민법을 4시간 공부하시면 세법은 1.6시간 정도를 투자하시고 공시법에 2.4시간 정도를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은 모두 여러분들이 민법이나 학개론 같은 걸 공부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시법이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인가요? 월요일 날 공시법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것을 시간을 길게 잡으시면 안 돼요. 빠르게 공부를 하시고 그 남는 시간을 학개론이나 민법 같은 과목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법이 금요일이죠. 그럼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 세법을 반드시 먼저 복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 들은 과목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을 많이 잡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뭐 민법 투자하는 시간만큼 세법을 투자하는 실익이 없는 거잖아요. 문항수가 적으니까. 그러면 빠르게 보시고 남는 시간을 다시 금요일 날은 뭘 보셔야 돼요? 학개론하고 민법을 본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각각의 세금을 이제 누가 세금을 거두어 드리냐인데 거기 첫 번째 보시면요. 과세권자란 말이 있죠. 그럼 요겁니다. 세금을 부과할 때 이것을 과세한다 표현을 하고요. 권한이 있는 자가 있어요. 과세권자. 줄여서 과세관청. 같은 말인데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 서울이면 서울, 경기도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지방세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가 세금을 조달할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국세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지방세 부분하고 국세를 합쳐서 우리는 조세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세금이 5개잖아요. 그럼 이 5개 세금이 지방세로 세금을 조달할지 국세로 세금을 조달할지 법에서 그것을 약속으로 정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 칸을 채우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취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할 때 등록 면허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산세라는 세금을 내고요. 고액 자산가들은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를 해서 돈을 벌었다. 그때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인데 이게 지방세로 들어갈 수도 있고 국세로 세금을 거둘 수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해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법에서 그렇게 걷겠다는 약속이니까 여러분들은 취득세 칸에는 지방세 동그라미 하시고요. 등록면허세도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도 지방세예요. 이 세 개가 대표로 지방세고요. 그 다음에 고액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국세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 취득세는 지방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다, 이런 단순한 건 시험에 낼까요? 안 내기는요, 내니까 하지. 안 내는 걸 제가 뭐하러 합니까? 냅니다.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논제 하나 끝났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발표하실래요? 2번. 2번이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을 보실래요? 동그라미 1번. 납세 의무자가 우리가 세금을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서 과세권자에게 나 얼마 세금 냅니다라고 서류 제출할 수 있겠죠. 이것을 법에서 신고 납부한다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시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까지 하셔야 돼요. 그런데 밑에 2번 그림 보실래요? 그림이 반대로 돼 있죠. 그때는 과세권자가 먼저 세금 내는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우리한테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를 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댁으로 납세 고지서가 올 겁니다. 이렇게 세금 거두어지는 것을 보통징수라고 표현하는데, 이 보통징수는 요거예요. 과세관청이 징수를 하는데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한테 세금 내라고 고지서를 통보할 겁니다. 그러면은 법을 만들 때 고지서를 보내주니까 통보징수라고 표현하면 편안한데 이 법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통보자를 바꾼 거예요. 어떻게? 보통징수. 그러면은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위의 그림처럼 납세무자 우리가 먼저 과세관청에 세금이 얼마입니다 라고 서류 제출하는 게 가능하고, 반대로 처음부터 과세관청이 세금을 계산해서 우리한테 고지서 통보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 5개 세금을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인데, 그 세금 계산하는 것을 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금 내는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그 금액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정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세금이 확정됐다는 것은 세금 내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된다는 거. 그런데 이 확정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구분됐죠. 아까 동그라미 1번 그림처럼 원칙이 납세무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과세관청에 서류 제출할 수 있겠죠. 이것을 신고에 의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법에서 신고 납부, 반대로 처음부터 아까 두 번째 그림 과세관청이 먼저 세금 계산을 해서 우리한테 세금 내라고 고지서 보낼 수 있겠죠. 그때 과세관청이 세금을 계산할 때 결정한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사 결정한다는 말을 쓰죠. 그러면 과세관청이 세금 계산한 것을 우리한테 징수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통보한다는 거. 그러면은 요 5개 세금이 원칙이 납세무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는 신고에 의해서 금액이 확인돼서 정해지는 세금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과세관청이 세금을 결정해서 우리한테 세금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는 세금이 있겠죠. 근데 이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되냐면은 거래가 일어난 사실을요, 우리 납세무자는 알아요. 그런데 과세권자는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세금을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과세관청은 모르니까. 근데 반대로 이미 자료를 과세관청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은 과세관청이 세금 계산하는 게 가능하죠. 그런 경우라면 처음부터 과세관청이 세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장 넘어가 보실래요? 2페이지. 자, 칸에 신고 납부란 단어가 보이시죠? 거기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신고에 의해서 확정. 이렇게 적으세요. 신고에 의해서 확정. 그 다음에 오른쪽 칸에 보통징수란 단어 보이시죠? 거기다가는 결정에 의해서 확정이라고 적으세요. 결정에 의해서 확정. 그러면은 이 5개 세금을 누가 확정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죠. 자, 보세요. 취득했다는 것은 세금을 내는 우리 납세 의무자가 부동산 취득한 겁니까? 과세관청이 취득한 겁니까? 납세 의무자 우리가 취득했죠. 과세관청은 내가 취득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취득세는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왼쪽 칸에다가. 그리고 원칙이라고 적으세요. 그러니까 신고 칸에 동그라미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한 부동산을 등기해야 되죠.
그럼 등기 등록을 우리 납세무자가 합니까? 과세권자가 합니까? 우리 납세무자가죠. 그럼 우리가 세금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역시나 왼쪽 칸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원칙이라고 적으세요. 그런데 재산세라는 것은 취득한 이후에 우리가 부동산 등기를 했고 매년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 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보유 관련 세금은 자료를 이미 누가 갖고 있다? 과세관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등기한 이후에 가지고 있으면 내는 것인가. 그러면 얘들은 자료 자체를 이미 과세관청이 포착할 수 있으니까 세금 계산을 누가 한다? 과세관청이 세금 계산. 오른쪽으로 적으셔야 돼요. 동그라미 하시고 원칙. 그 다음에 고액 자산가들이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죠. 그럼 우리가 등기한 이유니까 자료 자체를 이미 누가 갖고 있다? 과세관청. 역시나 오른쪽에 동그라미. 그럼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가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벌었죠. 그럼 양도를 납세무자가 한 거예요? 과세권자가 한 거예요? 납세무자. 그럼 돈 번 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왼쪽에 동그라미. 여러분 이제 예외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원칙이 중요할까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예외가 중요할까요? 원칙. 예외를 먼저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험 합격 못합니다. 원칙을 70%를 내고 예외를 30을 내요. 그리고 원칙 예외를 같이 내는데 시험에서 예외란 말을 주기 전에 우리 원칙으로만 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외에만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객관 점수가 안 나와요. 항상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원칙 예외란 말을 줍니다. 그리고 아무런 가정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원칙이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예외까지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 생각해 볼게요. 취득세는 원칙은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세금인데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보실래요? 모든 납세무자들이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아주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던가요? 안 하고 막 도망 다니고 탈루하던가요? 다 정직하게 사시나 봐요? 세금 계산을 안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면은 납세무자가 원래는 세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과세관청이 봤더니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을 안 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는 세무공무원 동원해서 이제는 세금 계산을 누가 할 수밖에 없다. 과세관청이 세금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과세관청 결정이 가능한 거예요. 예외는 내가 네모로 할게요. 그러면 바로 적으셔야죠. 그러면 취득세는 원칙이 신고인데 납세무자가 신고를 안 했다라는 단어가 시험 지문에 나오면 그때는 누가 세금을 계산한다? 과세관청 결정으로 세금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을 계산하는 세금인데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을 안 했다고 세금을 안 걷으면 우리가 뭐하러 신고합니까? 신고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지.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똑같아요.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신고인데 납세무자가 신고를 안 하면 이제는 예외적으로 누가 세금을 계산한다? 과세권자.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항상. 예외.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죠. 원칙은 납세무자가 하는 게 원칙인데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을 안 할 수 있겠죠. 그때는 누가 한다? 과세관청이 결정으로 세금을 확정하는 겁니다. 예외. 자, 그 다음에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과세관청 결정인데 재산세는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요. 무조건 과세관청만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 종합부동산세는요 선택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외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종합부동산세는요 고액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이죠. 낼 세금이 몇십만 원이 아니에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이 된다고요. 그럼 그 몇천만 원, 몇 억이라는 세금을 과세관청 세무 공무원에게만 세금 계산을 맡겨놓는다. 상식적인 문제죠.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은 이미 유능한 세무사를 다 선임하고 있다고요. 유능한 세무사 선임해서 수임료를 지급하더라도 본인이 내야 될 세금을 본인이 계산해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 들어갔을 때 공무원들이 그게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본인들이 할 일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가만히 있어도 고지서가 와요. 그런데 고액 자산가들이 일부는 본인들이 선택해서 신고를 하면 과세관청은 받아준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거. 그런데 재산세는 내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이거 세무사 선임해서 세금 계산 맡기면 세금 내는 것보다 선임료가 더 들어가요.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요거 이해하셨어요? 요게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2시간 내내 이 흐름을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라는 거. 시간 30초 드릴게요. 암기하십시오. 반드시 원칙부터 정리하신 다음에 예외를 들어가십시오. 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원칙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예외.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잠깐 이제 추가 내용을 또 들어가 보죠. 취득세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취득세. 그러면 요때쯤 취득했다 가정해 볼까요? 그럼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를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 납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신고 납부하는 날짜를 요 날짜로 제가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요 날짜까지 신고를 하셔야 돼요. 요것을 법에서 신고 기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단어 하나 기억할게요. 앞으로 기한이란 단어가 나오면 마지막 날짜를 말해요. 무조건 그 날짜까지는 서류 제출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한 것을 스스로 세금을 내야 되죠. 납부까지 하셔야 돼요. 납부 기한. 그러면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스스로 우리가 신고를 하시고 그런데 신고 등을 안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요 신고를 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이때까지 불이행한 겁니다. 자, 이행을 안 합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돼요.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불이행했다. 그럼 이거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세금을 계산한다? 과세관청이 세금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불이행했을 때 과세관청이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이 세금 계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과세관청 결정에서 확정된다. 그럼 결정한 것을 우리한테 징수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뭐를 보낸다? 납세 고지서를 보낼 거라는 거. 자, 그런데 질문 들어가 볼게요. 원래는 이때까지 우리가 취득세를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할 세금이 원래는 400만 원이었다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400만 원을 우리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이 400만 원 세금 계산을 누가 한다? 과세관청이 하는데 문제는요. 신고 납부를 불이행한 사람한테 과세관청이 어떤 제재도 하지 않고 과세관청이 세금을 계산한다면 납세무자는 신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내가 신고 의무를 이행 안 했는데 나한테 어떤 제재도 안 해. 그럼 우리가 미쳤다고 신고합니까? 고생하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과세관청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고 등을 이행 안 한 사람한테는 의무를 불이행했죠. 그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가합니다. 그 제재 가는 것을 우리는 가산세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가산세. 그래서
우리가 의무를 이행 안 했을 때 제재해서 추가 세금을 달라고 하는 것을 가산세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과세관청이 제재한 가산세가 100만 원이었다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과세관청은 우리한테 취득세 세금 얼마 내라고 결정해야 되죠. 이때 우리한테 세금을요 500만 원 내라고 고지서 보냅니다. 자, 무슨 소린가 하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스스로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 신고 납부 의무를 불이행했다. 그러면 누가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관청이 세금을 계산할 때 제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가산세인데, 가산세라는 것은 이거예요. 요 취득세라는 세금의 세금으로 가산하겠다는 게 가산세입니다. 그러면은 뒤에 세로 끝나면은 세금에 포함된다는 거. 그래서 원래는 취득세가 얼마인데 400만 원인데 가산세 100만 원이 계산되는 순간부터 요 가산세 100만 원을 취득세 가산을 한다고요. 세금으로. 그러면 100만 원이 합쳐지니까 과세관청 우리한테 취득세 세금 내라고 얼마 고지서 보낸다? 500만 원을 보낸다는 거. 요 흐름을 기억하시죠? 자, 한 번 더.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우리가 세금을 납부할 금액이 커져요. 원래는 내가 했다면 400만 원만 깔끔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 그 의무를 불이행했으니까 400만 원의 세금으로 가산합니다. 그 제재하는 것을 우리 법에서 가산세라 약속을 하고, 어떤 세금의 가산세가 계산되는 순간부터 그 어떤 세금 자체가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이 결과적으로 커진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느껴야죠. 제대로 신고 납부해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이 가산세가 엄청납니다. 지금은 제가 100만 원만 가정했죠. 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가산세가 막 200만 원, 300만 원 붙어요. 400만 원에 100만 원이니까 여러분들이 에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세금 내는 금액이 1억이다. 그럼 1억에 만약에 가산세가 4천만 원 붙는다. 이렇게 가정해봐요. 그럼 1억 4천만 원 내야 된다. 엄청난 세금이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제가 재산세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재산세. 재산세는 요거잖아요. 그럼 재산세는 우리가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과세관청이 결정해서 우리한테 고지서 발부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고지서. 그러면 이 단계를 건너뛴다고요. 건너뛰고 처음부터 결정을 누가 한다? 과세관청이 결정하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과세관청이 세금을 결정한다는 것은요, 두 군데서 나오는 겁니다. 재산세는 처음부터 과세관청 결정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그게 원칙이고, 취득세는 원칙은 납세의무자 신고인데 납세의무자가 안 했을 때는 누가 결정할 수밖에 없다? 과세관청 결정. 그러면 취득세든 재산세든 과세관청이 결정했다는 것은 우리한테 세금 내라고 뭐를 보낸다고요? 납세 고지서를 보내죠. 그러면 이 납세 고지서에는 이미 세금이 계산되어 있고 그 계산되어 있는 게 적혀 있다고요. 그러면 이 고지서에 적혀 있는 금액을 언제까지 세금 내세요? 날짜가 명시되어 있겠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금 내는 마지막 날짜를 우리 뭐라고 한다? 뭐뭐뭐 기한. 그럼 그 기한을 이때까지로 가정해 볼까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도 납부기한이 나오고 여기서도 납부기한이 나오죠. 단어는 같잖아요. 근데 뉘앙스가 같을까요? 전혀 다를까요? 전혀 다른 납부기한이요. 여기서 말한 납부기한은 내가 스스로 세금 계산한 것을 내가 스스로 납부하는 기한을 말하고, 여기서 말한 납부기한은 이미 앞에 어떤 단어가 나와야 돼요? 고지서. 그럼 누가 개입한 이후에, 과세관청이 개입한 이후에 이미 세금이 적혀 있죠. 그 날짜까지 강제적으로 되는 날짜를 말하고. 그러면 자, 생각해 볼게요.
이 고짓을 우리한테 보낸 게 500만 원이에요. 그럼 이 500만 원에는 가산세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러면 500만 원을 내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요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면 되는데, 내가 500만 원을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과세관청은 가만 놔둘까요? 제재를 할까요? 제재하는데, 그때 제재 가하는 게 가산금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가산금. 가산세라고 적었어요? 금이라고 적었어요? 금. 얘는 이자 성격으로 받는 거예요. 세금과 관련이 없어요. 이미 세금은 계산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내가 요 날짜까지 정상적으로 내면은 과세관청은 이것을 은행에 예금해 놓죠. 그럼 이자를 버는데, 내가 늦게 낼수록 과세관청은 이자를 손실 보니까 그 이자 달라고 하는 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산금이라고 한다는 거. 그러면 가산세라는 개념하고 가산금이라는 개념은 차원 자체가 다른 말입니다. 자,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가산세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세금 계산을 해야 될 세금이 있어요. 근데 그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세금에 추가되는 걸 뭐라고 하고? 가산세라고 하는 것이고, 가산금이라는 것은 이미 세금이 계산돼서 우리한테 강제로 세금 내라고 고지서를 보냈고, 그 고지서상 날짜까지 안 냈을 때 이자 내야 되죠. 그럼 이자 내는 돈을 뭐라고 한다? 가산금인데, 여러분들 이거 되게 간단하거든요. 자, 봐봐요. 가산세는요, 이거잖아요. 세금으로 걷는 거잖아요. 이 세금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시읒, 세세. 그런데 이 가산금은 우리한테 뭐를 보냈어요? 고지서를 보냈잖아요. 고지서. 그러니까 금이 나와야죠. 기억으로. 시옷, 기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문제 푸시다가 고지서란 말이 나오죠. 그때부터는 가산세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이자랑 관련된 거지. 어떤 용어만 써야 돼요? 가산금. 요게 세법의 흐름 끝이에요. 처음과 끝.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로 얘기한다는 건 느껴져요? 영어로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같은 한국어를 쓰고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럼 충분한데. 그래서 요거 좀 정리하실래요? 아니 뭐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사진 찍는 게 제일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비켜드릴 테니까. 아마 하나 화면에 나올 겁니다. 적으셔도 되고요. 시간 좀 드릴 테니까. 그러면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험을 내면 옳은 지문일까요? 틀린 지문일까요? 봐봐요. 가산세에 가산금이 포함된다 라고 시험 지문을 내면 옳은 지문이에요? 상식적으로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죠. 아니, 가산세 다음에 가산금이 나와야 되잖아요. 순서가 틀리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가산금이 포함됩니까? 포함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시험을 출제를 한다는 거예요. 요거만 이해하시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집에 가죠. 이게 오늘 강의 답니다.
이게 세법을 지배하는 데 원칙이거든요. 이거 틀 잡는데 몇 개월 걸리는 분들 많아요. 체계를 못 잡으시니까. 이 흐름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십니다. 지워도 될까요? 다시 여러 번 해드릴 겁니다. 이거. 아마 다음 달 끝날 때까지 이 흐름을 여러분들 한 5번 이상 보게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오늘 총론 끝나면은 다음 주부터 요 강론을 각각 들어가잖아요. 이 절차가 다 나와요. 나올 때마다 제가 이거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혹시나 지금 약간 느낌이 미세하게 안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를 한 번에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치거든요. 그러면 합격하기 힘들어집니다. 만약에 한 번 듣고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면요. 지금부터 뭐하러 공부합니까? 그래서 모든 과목을 한 번 듣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지금부터 공부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죠. 시험 2달 두고 공부하면 되잖아. 그런 시험이 아니라고요. 최소한 과목별로 한 3번 이상은 반복이 돼야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3번이라는 건 6개월이 지나야 된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은 빠르면 한 4월 말 정도 가면 이제는 과목별로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게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는 이해가 가요. 암기는 그때부터 하시면 되고. 근데 처음 듣는데 나는 저게 이해가 안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앞으로 강의 진행을 계속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 프린트 앞에다가 프린트나 뭐 책 앞에다가 하나 적으십시오. 다음이에요. 토탈 사이트. 네이버 아닙니다. 다음. 제 이름을 치시면 돼요. 제 이름이 뭔지는 아시죠? 제 이름이 강철이잖아요. 안 당하시네? 하원진이죠. 하원진의 부동산 이야기라고 딱 쳐보세요. 다음에서. 그러면 제 카페가 나와요. 거기서 가입 인사란이 있어요. 그냥 가입만 하시면 정의원이 안 돼요. 광고가 많이 들어와서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입 인사란에 그냥 간단하게 은평방문가 수강생입니다. 뭐 실명 안 발표해도 되고 그냥 아이디 쓰면 되니까. 그래서 가입 인사하시면 거기 뭐가 있냐면은 그 란에 왼쪽 란에 보시면은 하루 한 문제를 제가 올려드리거든요. 하루 한 문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거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문제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은 요거는 푸시면 안 돼요. 요거 5문제 올라가는 것은 우리 진도랑 관련이 없어요. 요게 이제 다른 데서 뭐 찍는 데서 그 위주로 제가 시간표를 짠 거기 때문에 우리 시간표는 좀 다릅니다. 학원별로 시간표는 다르기 때문에 여기부터 하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죠. 요거는 보시는 거 아니에요? 막 열고 싶어도 열지 마십시오. 열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오늘 제가 진도 나간 게 대부분 문제가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진도가 뭐 한두 문제는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딱 문제를 봤을 때 안 배웠다 그럼 풀지 마시고요. 배운 거 위주로만. 그래서 요거를 하루에 한 문제를 제가 올려드리고 정답하고 해설을 다 해놔요. 그거를 한 5분 정도 투자하시면 돼요. 그거를 계속 풀어보세요. 하루 단위로 들어오셔갖고. 근데 이게 매년 보면은 여기서 문제 안 벗어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해요. 나중에 몰아서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자료가 쌓이는 순간부터 절대 공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나기 맞지 마세요. 소나기 맞으면 감기 드시거든요. 그냥 시험 합격은 가랑비에 옷 젖으십시오. 이게 은은하게 실력이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50분이 아니고 이렇게 다른 공부 막 하다가 다른 공부 하시다가 머리 아플 때 있잖아요. 그때 세법 보면은 되게 머리가 맑아지거든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맑아질 때 와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 건 보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올라갈 거라는 거.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12월 말까지 요 말씀을 안 드려요. 1월 첫째 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기초적인 문제가 올라가고 1월 달 가면 여기서 똑같이 또 처음부터 반복이 됐을 때 새로운 문제가 올라가는데 지금부터 난이도가 약간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실력을 쌓아가시라고요. 이건 제가 강의 중에 해설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믿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화번호 하나 더 적으셔도 돼요. 전화는 하지 마시고요. 010 9615 9981. 공부하시다가 문제점이 생기시면 여러분들이 그 토론하지 마시고 문자로 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카톡으로. 이름은 안 밝혀도 돼요. 부끄러우니까. 그냥 어디 학원 수강생입니다라는 분들만. 이렇게는 안 돼요. 이게 뭐예요? 그럼 질문 안 받아요. 서로 예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은평박물관 수강생입니다. 아니면 책 사진을 찍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산세가 뭐예요? 이건 설명 안 하죠. 그땐 동영상을 들으라고 합니다. 학원 동영상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산세 어디 파트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제가 막 하루 안으로는 답변이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무적인 것은 질문받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내가 집 팔았는데 얼마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자료가 없는데. 상담하면 안 될까요? 그럼 세무사 사무실 가서 상담을 하셔야지. 시험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그래서 문자 아니면 카톡. 전화번호 기억하기 되게 편하세요. 9 플러스 6은 15잖아요. 9 곱하기 9는 81. 세법이에요. 저 숫자 되게 강해요. 고등학교 때 미분적 분이 취미였어요. 수학 지금도 풉니다. 취미 안 들려고. 학교 다닐 때 국어를 못했어요. 제가 국어만 잘했으면 서울대 갔습니다. 국어를 왜 공부를 안 했냐면 이런 마인드, 그 철없을 때 우리나라 말을 내가 왜 공부하지? 그런 거로 영어만 공부해. 영어랑 수학만. 영어 수학은 잘했는데 국어를 못했어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하나만 잡고 좀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들 그 2페이지 상단에 가시면 제2절 2페이지 보는 거예요. 프린트.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있죠? 그 이제 중간쯤에 그림 하나 보이시는데, 자, 요겁니다. 요런 세금은요, 3단계를 거치거든요. 성립이라는 단계가 있고, 지금 뭐 디테일한 내용 다 보는 거 아닙니다. 성립이라는 단계가 있고, 확정 단계를 거쳐요. 이 확정 우리가 이미 했단 말이에요. 세금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원칙만 놓고 볼게요.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 신고에 의해서 금액이 확인되고요. 등록면허세도요. 신고에 의해서 확인되고, 재산세는요. 과세관청 결정, 종합부동산세도요. 과세관청 결정, 양도세는 원칙이 신고에서 확정된다. 그리고 확정됐던 것을 내가 과세관청에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납부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납부를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그 세금은 낼 일이 없죠. 모든 권리 의무 관계가 끝납니다. 그때 소멸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럼 세금은 이렇게 3단계를 거치는데, 확정이라는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한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 납세의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금이 얼마인지 지금 계산이 다 됐으니까. 그러면 성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시점부터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느냐예요. 그러면은 법에서는 이런 세금은 이때부터 납세의무자 너희들이 세금 계산을 해라. 이런 세금은 언제부터 과세관청 당신들이 세금을 계산하라고, 그런 준비 단계를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죠. 그 준비 단계를 우리는 성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립이 됐다고 해서 아직은 세금 계산한 게 아니죠. 그러면 구체적일까요? 성립 시점에는 추상적일까요? 아직은 추상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추상적 납세의무자를 하는데, 말보다는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우리가 세금 내는 게 뭐예요? 취득세.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오늘 내가 잔금을 지급해서 오늘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부동산을 오늘 취득했죠. 그러면
취득하기 전인 어제는 우리가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우린 빨라요. 언제부터? 오늘부터. 그것을 취득하는 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는 당연히 어느 때부터? 취득하는 때부터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취득세는 언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취득하는 때. 그 얘기. 그러면 밑에 양가를 1번 보시면 지방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서 취득세 있죠. 앞에 뭐 복잡한 말이 붙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적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만 적는데 취득하는 때. 그때부터 취득하는 사람이 세금 계산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세금 계산을 누가 하는 게 원칙이고요? 납세 의무자. 우리가 안 하면 누가 계산하고요? 과세관청. 그때 제재받는 게 뭐고요? 가산세. 그럼 우리한테 뭐를 보내고요? 고지서. 그때까지 납부 안 하면 이자 내는 걸 뭐라고 하고요? 가산금. 다 배웠잖아요. 처음 공부하시는 거 맞아요? 아닌데 한 3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국정원 친구 동원하면 다 나옵니다. 태어나서 나세법 처음이다 손 들어오세요. 이거 대박이에요. 지금 되게 잘하시는데.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이거 이제 우리가 디테일한 내용은 다음 주에 좀 이따 2교시 배울 것이고요. 성립 확정 소멸이 같은 날짜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이면 오늘 되죠. 오늘이 금요일이죠. 봐봐요. 적지 마십시오. 금요일 날 부동산 취득했어요. 그럼 오늘 세금 계산할 수 있다 맞죠? 그럼 오늘 성립됐죠. 오늘 내가 바로 법무사 선임해서 세금 계산 신고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오늘 바로 신고서 제출하면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세금을 납부까지 할 수 있죠. 그럼 오늘 끝나잖아요. 내일부터는 내가 취소를 낼 일이 없죠. 그럼 성립 확정 소멸은 같은 날짜에 일어날 수도 있다. 동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날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용어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내가 잔금을 지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 잔금을 지급한 시간이 5시 59분이네요. 그럼 취득한 건 맞죠? 그런데 내가 지금 신고 납부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신고 납부를 못해요? 6시면 관공서 문 닫으니까. 그러면 내일 할 수 있어요? 내일 어떻게 해요? 토요일인데. 일요일 날 불가능하죠. 그럼 내가 서류 제출은 빨라야 언제 할 수 있어요? 월요일. 그럼 월요일에 법무사분이 신고를 했다 가정해 볼까요? 그럼 월요일에 취득세가 얼마인지 확인되죠. 우리가 계산은 오늘부터 할 수 있었지만 세금 신고는 언제 했어요? 월요일 날. 그럼 월요일 날 확정된 것을 월요일 날 납부를 한다면 그때는 확정하고 소멸은 같죠. 그런데 문제는 월요일 날 신고서 제출을 하면서 납부를 할 때 내가 납부를 딱 하려고 했더니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술 먹자고. 근데 나한테 400만 원 있는데 그럼 400만 원을 월요일 날 납부를 해야 돼요? 가서 술 먹어야 돼? 뭘 납부를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술 먹어요. 친구가 불렀는데. 그럼 월요일 날 납부를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혼나고 다시 돈 받아서 내가 화요일 날 납부할 수 있죠. 그럼 이런 경우라면 성립, 확정, 소멸이 달라질 수 있죠. 그게 취득세에서는 60일까지 인정한다고요. 그러니까 며칠 내로만 우리가 신고 납부하면 된다. 60일. 그러면 이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취득하고 30일이 지나서 신고하고 60일이 되는 날 납부한다. 과세관청은 아무런 말 하지 않아요. 그게 며칠이면 되니까 60일. 이 디테일한 내용 우리가 다 언급할 것이고요. 그래서 같은 날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날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다르게 쓴다. 다시 한번 이거 지우시면 안 돼요. 정리해 볼까요? 세금은 3단계를 거칩니다. 세금 계산이 가능한 시점을 성립. 그때는 준비 단계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달리기 시합할 때 출발선상. 그때 세금 계산을 납세 의무자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세금이 있고 반대로 처음부터 과세관청 결정. 그럼 이렇게 신고한 것을 우리가 납부까지 했다면 모든 권리 의무관계가 끝나니까 그때 소멸한다. 그래서 성립 시점은 추상적 납세 의무. 확인이 돼서 정해지는 확정이 구체적 납세 의무. 그것을 납부하는 순간 세상에서 없어지니까 소멸한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각각의 성립 시기가 언제인지 언제부터 계산할 수 이걸 물어보고 누가 확정을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사유로 납세 의무자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지가 이게 1.5문제예요. 그런데
독자적으로는 여기서 평균적으로 1.5문제인데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은 3, 4문제 이상 가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강론을 들어갔을 때 이 절차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강론 들어갔을 때는 언제까지 신고할 것인가? 법에서는 날짜 명시해 놓고 우리한테 재산세 고지서 보내죠. 고지서에 언제까지 세금 내세요. 날짜 기재가 되어 있죠. 그런 날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총론이 제대로 정리가 되신 분들은 강론 들어갈 때 되게 편안해요. 용어를 다 배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총론을 공부를 안 해요. 이게 좀 딱딱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론을 공부 안 하고 강론을 먼저 공부하시면 심리적으로 약간 편안함은 있는데 내공이 형성이 안 됩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냐면 민법 총칙도 모르면서 물권법 공부합니까? 상식적인 문제지. 구구단도 모르면서 수학 공부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하는 강의가 시험점에서는 한 2문제 정도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한 5문제 이상 가치가 있다고 공부하시고 이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죠.